인노동과 자본 강의를 맡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운영위원 박준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인노동과 자본 주제로 강의를 하겠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상품 그리고 잉여가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의 목표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이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왜 이런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봐주시면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막스는 우선 이제 자본론을 썼죠. 지금 저희 강의 자료가 자본론의 내용을 이제 해설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그중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막스는 자본론을 처음 시작할 때 우선 상품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품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많은 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막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 상품이라는 거는 자기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노동 생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 생산물이긴 한데 자기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다 팔기 위해서 만드는 노동 생산물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 상품이 아닌 것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여기 있는 펜이나 이제 여기 있는 컵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상품이에요. 이거 제가 컵을 이렇게 물 마시는 데 쓰고 있지만은 이게 제가 이걸 물 마시는 데 쓰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닙니다. 너는 누군가가 만들었던 거를 제가 이제 다른 거랑 교환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품, 이제 다른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만든 노동 생산물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진짜 상품들이 엄청 많죠. 탁자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저기 촬영하고 있는 캠코더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타고 온 버스나 지하철, 열차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상품들이죠. 진짜 상품 아닌 거 여기서 찾아보라고 하면은 저쪽 벽에 붙어있는 청년 기초사회 학습 강좌 포스터 저 정도 있겠네요. 네. 저건 이제 돈 주고 팔려고 이제 뽑은 게 아니니까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상품의 숲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이라는 게 우선 사용가치라는 걸 가집니다. 이 사용가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유용성이에요. 어떤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성질, 그게 바로 상품의 사용가치입니다. 사용가치는 유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백목 있죠? 이 백목이라는 상품의 사용가치는 칠판이랑 글씨를 쓰는 것, 이런 게 있겠고요. 이제 컵이라는 상품의 사용가치는 물이나 액체 같은 걸 따라서 마시는 것, 그런 게 이제 사용가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은 교환가치라는 걸 가집니다. 이 교환가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될 때 그 교환되는 비율이에요. 그 비율을 교환가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재에 나온 예인데요. X량의 구두량이 있고 Y량의 명주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교환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X량의 구두량의 교환 가치는 Y량의 명주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X량의 구두량이 명주하고 교환되는 비율 Y량, 그게 바로 이 X량의 구두량이 갖는 교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량의 구두량은 교환 가치가 이 Y량의 명주 말고 사실 되게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이제 교재에 나온 예를 본다면 이제 1쿼터의 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의 교환 가치들을 엄청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발 한 켤레랑 교환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X량의 구두량의 교환 가치는 신발 한 켤레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가치는 이제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의 차이점을 일단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이 가치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일상 회화에서 이렇게 쓰는 뭐 어떤 사회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일, 하는 식의 그런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가치라는 게 뭐냐? 이 가치는 이 교환 가치라는 거의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x량의 구두량이 y량의 명주하고 교환이 된다면은 왜 우리 교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등가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것끼리 교환을 해야만 등가 교환이 돼서 교환이 성립되죠, 상식적으로.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량의 구두약이 y량의 명주하고 교환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x량의 구두약이 y량의 명주하고 이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개가 똑같냐라는 거죠. 바로 그 배후에 이 교환 가치의 배후에 가치라는 게 있는데 둘이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이제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라는 게 뭐냐? 이 가치는 일단 뭐 가치의 정의부터 일단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추상적 인간노동의 응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죠. 맞아요. 다들 이제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천천히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x량의 구두약에 들어가 있는 가치라는 것은 x량의 구두약에 들어가 있는 추상적 인간노동의 응고물이다라는 건데 이 추상적 인간노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x량의 구두약을 만드는 노동이 있고 뭐 y량의 명주를 만드는 노동이 있죠. 뭐 이제 구두약 만드는 노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어떤 뭐 화학 약품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일이겠죠. 뭐 이제 명주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짠다든지 하는 약간 그런 노동이겠죠. 근데 그런 노동들의 구체적인 그런 속성들, 구체적인 모습이나 성격들 이거를 싹 다 이제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 교재에서 나온 좀 어려운 말하면 사상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상한다라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노동의 각각의 구체적인 성격들을 다 이제 버려버리면은 이 뭐 x량의 구두약을 만드는 노동이건 y량의 명주를 만드는 노동이건 간에 다 똑같은 인간 노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똑같은 인간 노동이기 때문에 둘은 만약에 둘이 교환이 된다면 이것은 x량의 구두약에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의 노동이랑 y량의 명주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노동 이게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교환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노동의 구체적인 성격을 다 이제 사상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곳에서 남은 노동이라는 게 바로 추상적 인간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x량의 구두약이랑 y량의 명주가 교환될 때는 이 두 상품에 다 똑같은 양의 추상적 인간 노동이 응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상품을 만드는데 몇 시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의 추상적 인간 노동, 몇 시간분의 추상적 인간 노동을 여기에다 응고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추상적 인간 노동이 그 상품에 응고가 되어 있는가, 요것이 이제 통해서 이제 이 상품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들어있는가, 가치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치는 이제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응고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예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치는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응고물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용 가치는 어떤 상품의 유용성이고요. 그 교환 가치는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바로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의 구체적인 성격 같은 걸 다 고려하지 않은 채 있는 인간 노동,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인간 노동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량의 구두약과 y량의 명주가 교환된다라고 하면은 저 둘에는 같은 양의 추상적 인간 노동이 응고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 두 상품의 가치는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구현하여 설명해보면 상품들의 교환 관계는 사상 가치를 사상해서 이를 무시해버린다. 상품의 사용 가치를 사상하면 노동 생산물이라는
실현된 노동의 유용한 성질도 사라진다. 노동 생산물을 생산하는 이들 노동은 더 이상 서로 구별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종류의 노동, 즉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활용된다. 가치는 바로 이 무차별적인 추상적 인간 노동이 응고된 것으로 사회적 실체인 인간 노동이 응고된 것, 즉 사회적 실체의 결정체이다. 교환 가치라는 현상 형태의 배후에는 사회적 실체인 인간 노동의 결정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X량의 구두량이건 Y량의 공주인 그 이제 배후에는 이제 가치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가치는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인데 이 가치라는 것은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응고물이고 그래서 X량의 구두량에 응고되어 있는 이 추상적 인간 노동과 인간 노동량과 이제 Y량의 명주에 이제 응고되어 있는 추상적 인간 노동의 양이 같다. 그래서 교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제 이 가치는 이제 아까 지나가듯이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떤 거를 제가 몇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그런 식으로 노동 시간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노동 시간도 사실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이제 좀 효율이 천차만별이고 이러니까 뭐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숙련도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생산성, 노동 생산성 같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어떤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몇 시간의 노동이 들어간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컵을 만드는데 한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뭐 이제 4시간에 하나 만드는데 4시간의 노동이 들어가더라라고 하면은 이 컵에 들어가는 추상적 인간 노동의 양은 이제 4시간분의 추상적 인간 노동이 되겠죠. 네,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의 추상적 인간 노동이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이제 교환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의 크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거는 뭐 이제 기술이 발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생산성이 변화하게 되면은 이것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회에서 어떤 물건을 뭐 예를 들어 이 백목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 1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생산성이 2배로 뛰어가지고 이 백목을 이제 1시간에 이 백목을 2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생산성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노동 시간을 똑같이 1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시간 동안 하는 그 추상적 인간 노동의 양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노동 시간이 변함이 없으면 추상적 인간 노동의 양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이제 1개 생산해낼 수 있었던 거를 이제 2개 생산해낼 수 있게 되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의 상품에 들어가는 그 추상적 인간 노동의 양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반으로.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백목 하나당 뭐 1시간분의 추상적 인간 노동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산성이 2배로 뛰게 되면은 백목 2개, 백목 2개의 1시간분의 추상적 인간 노동이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2배로 뛰면은 각 상품에 들어가는 가치의 양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는 이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량에 비례하고 상품의 노동 생산성에 반비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뭐 이제 1시간이 아니라 뭐 2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상품에는 2시간만큼의 가치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노동 생산성이 이렇게 또 자본론에서 되게 좀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자본가들이 이제 계속 경쟁을 통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을 계속 높이려고 하고 이런 게 또 이제 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하는 데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에 체현된 노동의 이중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 노동은 구체적 유용 노동과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추상적 인간 노동은 아까 설명을 했었죠. 이제 어떤 구체적인 노동의 성격 같은 걸 다 이제 사상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는 이 인간, 이제 다 똑같은 무차별적이고 다 똑같은 인간 노동, 그것이 추상적 인간 노동인데, 그러면은 구체적 유용 노동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각각의 노동들의 구체적인 성격들이에요. 뭐 여기서 이 예를 듭시다. X량의 구두약이 있고 Y량의 명주가 있으면 이제 구두약을 만드는 노동,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제품을 다루는 노동, 그게 바로 이 경우는 구체적 유용 노동인 거예요. 그리고 뭐 명주를 만드는 노동, 그리고 뭐 이제 뭐 짜는 뭐 실짜거나 약간 이런 노동이겠죠. 이제 그런 노동이 이제 적용하는 구체적 유용 노동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노동의 이중성은 노동은 언제나 항상 이런 구체적 유용 노동과 추상적 인간 노동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교재에 보시면 노동자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속성에서 상품의 가치를 형성하고 그 구체적 유용 노동이라는 속성에서 사용 가치를 생산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노동자가 X량의 구두약을 뭐 4시간에 걸쳐서 생산을 했다라고 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노동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구두약 만드는 노동, 화학 제품 다루는 노동이라는 구체적 유용 노동을 통해서 X량의 구두약을 생산한 거예요. 사용 가치를 생산한 거죠. 구두약이라는 유효한 제품을 생산한 거예요. 동시에 이 노동자는 4시간 동안의 추상적 인간 노동을 통해서 4시간분에 해당하는 가치를 이 상품에 투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4시간분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게 만든 거예요.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스는 자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사회적 분업에 대해서도 자본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분업은 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사회에서나 있어왔던 그런 것들이에요. 과거 고대 노예제 사회나 뭐 원시공산제 사회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사회적 분업은 있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 했었던 사회적 분업은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분업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분업을 하는 사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분업이 반드시 상품 생산을 위한 사회적 분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될 경우에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적 분업은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그 사회적 분업이 더 이상 어떤 이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분업이 아니라 뭐 진짜로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필요한 것을 분배하기 위한 그런 분업이 성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사용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 이런 구체적 유용 노동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거는 또 이제 어떤 사회 형태와 무관한 인간 생존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시공산제 사회건, 뭐 고대 노예제 사회건, 이런 중세 봉건제 사회건, 자본주의 사회건 상관없이 이런 이제 사용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노동은 언제나 있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노동 생산성 있죠. 뭐 이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걸 생산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노동 생산성은 항상 또 구체적 유용 노동의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추상적 인간 노동에서는 생산성을 안 따져요. 항상 구체적 유용 노동에서만 생산성을 따집니다. 이런 점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시간에 수행되는 노동은 생산성 변동이랑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가치의 동일한 양의 가치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백목을 이제 같은 시간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생산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양의 가치가 2개 나눠서도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노동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품에 대해서도 알았고 사용 가치, 교환 가치, 가치의 뜻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이제 가치 이렇게 보면서 가치가 뭐냐? 가치는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응고물이고 가치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동 생산성 뭐냐? 그리고 구체적 유용 노동, 추상적 인간 노동과 같은 노동의 이중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이제 그 전에 징검다리 성격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품 생산 사회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상품 생산이라는 요소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려면은 상품 생산이라는 이런 요소에다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노동력까지도 상품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되어야만이 비로소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좀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이렇게 키워드가 되는데 그 전에 좀 이제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막스가 자본주의에서 이제 상품의 유통 과정을 자본의 유통 과정 이거를 좀 다루는데요. 우선 상품의 유통 과정을 보면은 우선 상품 공식이 시작되는 게 우선 상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품을 C라는 기호로 표현해요. 이건 뭐 커머니티의 약자인데 이 상품 어떤 사람이 생산자가 상품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그건 다른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필요한 다른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품을 교환하면은 뭐 이제 화폐가 내 손에 들어오겠죠. 상품을 판매하면 화폐, 머니가 이렇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폐를 가지고 저는 저한테 필요한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 C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CMC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상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품이 이렇게 유통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자본의 관점에서 이제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본은 이제 화폐가 축적돼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M자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M. 출발점이 이제 자본입니다. 이제 자본은 자본을 가진 자본가는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을 할 때 뭐 어떤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같은 생산 수단을 구매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구매해서 노동자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도 어떤 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하는 게 사실 이제 어떤 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M이 이제 C로 표현합니다. 이 C 자본이 구매하는 상품에는 뭐 이제 기계나 공장 같은 생산 수단도 포함되어 있고 노동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 상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다 팔겠죠. 그러면 이제 돈이 또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게 들어온 돈이 처음에 있던 양하고 똑같은 양이 아닙니다. 증식을 했어. M'이 됐어요. 자, 보세요. 이게 사실 분명히 이제 M이라는 양의 자본으로 이렇게 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을 구매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내다 팔았더니 M'이라는 더 많아진 증식된 자본을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이나 이제 학교에서나 그리고 언론이나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자본가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제 싸게 잘 사가지고 비싸게 잘 파는 거다.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그런 건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볼게요.
M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뭐 이제 생산수단이나 노동력 같은 걸 구매를 하죠. C.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이제 생산수단, 노동력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자본론에 나오는 이 공식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P라고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이걸 생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생산물, 그러니까 상품을 내다 팔기 위해 나오는 생산물이 C'입니다. 이 C'은 이 C에 비해서 가치가 더 첨가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이제 내다 팔아가지고 가격 이제 실현을 시켰을 때 M'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의 그 생산을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 M이었다가 이제 M'으로 증식하는 거에서 결국 증식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윤인 거잖아요. 이 이윤이라는 거는 유통 과정이 아니라 생산 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생산 과정 자체에서 이렇게 이윤이 발생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해서 이 처음에 구매했던 생산수단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이렇게 생산을 하고 났더니 이 C'라는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그런 상품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냐? 거기에 바로 그 비밀은 바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징입니다. 바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징 때문에 C가 C'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머릿속에 일단 잘 집어넣어 주시고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게 잉여 가치의 생산이에요. 이제 그 나눠드린 그 자료 글 중에 두 번째 글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제 잉여 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노동 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막스는 이제 노동 과정을 우선 어떤 생산 체제냐, 어떤 사회냐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고찰을 합니다. 우선 이제 어느 사회든지 간에 노동 과정에서 어느 사회든지 간에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노동의 그 3요소, 생산의 3요소라고 하죠. 아마 이제 첫 번째 시간인 역사인물론 시간에도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생산의 3요소, 노동 대상, 노동수단. 요 세 가지가 바로 인류가 어떤 사회든지 간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요소입니다. 원시공산제 사회에서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건, 그리고 어떤 중세 공건제 사회에서건,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건, 심지어는 뭐 미래에 올 사회주의 사회에서건, 노동 대상, 노동수단 이런 건 항상 존재했다는 거죠. 노동이라는 거는 뭐 이제 말 그대로죠. 인간이 뭐 자기의 뭐 정신력이나 체력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 가지고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활동이 바로 노동입니다. 이런 거는 뭐 인류 사회에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인류의 생존의 조건이죠. 그리고 노동 대상은 쉽게 말하면 원료 같은 것들이죠. 노동을 하려는 그 대상, 내가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해 뭐 변화시키려는 그 대상이 노동 대상이죠. 그리고 노동수단은 그런 노동에 사용하는 예를 들어 도구 같은 거죠. 뭐 이제 망치라든지 톱이라든지 등등, 뭐 이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도 노동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동 대상이랑 노동수단을 둘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생산수단이라고 부른다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이제 생산수단이 되고, 노동 그 자체는 이제 생산적 노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노동 과정의 성격은 인류 역사에서 어떤 사회든지 간에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과정은 과연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과정은 다른 사회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질까?
이제 또 그걸 보게 될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과정을 좀 얘기하기 전에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도 상품이 된다고 했죠. 노동력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먼저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중으로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중으로 자유로운 노동자라는 게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시대나 고대처럼 이제 노예계급으로 묶여서 어느 주인의 소유물로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세처럼 어떤 장원 같은 데 이렇게 묶여서 영주의 지배하에 있어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닌다거나 하는 식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걸로부터 다 자유로워야 돼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내 스스로가 자유민으로서 내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가 됩니다. 이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한국어로 자유롭다라고 하니까 안 와닿았을 때 이 영어로 생각하시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free of거든요. 영어에서 free of라고 하면은 뭘로부터 박탈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라고 한다는 것은 생산수단을 박탈당한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자가 신분적 예속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생산수단도 다 박탈당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만 노동력이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혁명 이전 시기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농민들을 막 이제 땅에서 내쫓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농토 같은 것도 다 이제 빼앗고 하면서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폭력적으로 생산수단으로부터 이탈시켜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노동력을 자본을 가진 자본가한테 팔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으로 자유로운 노동자가 있어야만 자본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력도 상품이 돼서 이제 팔리게 되잖아요. 자본가한테 팔겠죠. 근데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팔 때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 이것도 사실 다른 상품의 가격을 이제 형성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상품의 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거 이제 떠올려 보면은 상품의 가격이라는 건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품의 가치예요. 결국 그 상품의 가치인데 가치라는 거는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응고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치, 어떤 상품에 투하된 가치의 양을 측정하는 거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인 거죠. 결국 뭐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노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내 노동력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노동력의 가격은 결국 노동력의 가치가 이 가격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겠죠. 노동력의 가치는 결국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의 생산이라는 건 노동력의 재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다음 날에도 똑같이 오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 힘이나 이런 정신력 같은 걸 다시 재생산하는 게 노동력의 생산이고요. 노동력의 재생산에 들어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상품들의 가치나 가격을 이렇게 정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노동력의 재생산에 들어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생활수단이라고 하면 이제 의식주 같은 거죠. 뭐 이제 입고 이제 내가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잠도 자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후
이후에 내 노동력을 계속 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겠다면 교육비도 필요하고 또 이제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노동할 수 있으려면 이제 자녀도 이제 출산하고 양육해야 되니까 뭐 이제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에 해당이 되고 그 생활수단의 가치가 바로 이제 노동력의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그래서 노동력의 가격이라는 거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은 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 내지는 생활수단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동력의 가격이라는 게 이제 현실에서 임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임금은 우리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받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뭐 한국의 뭐 현재 뭐 최저임금 1시간당 얼마인가요? 뭐 이제 8천 몇백 원 그럴 텐데 그거는 그 말인즉슨 한국 사회에서 이제 1시간 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수단의 비용이 8천 몇백 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8천 몇백 원만큼의 일을 해서 그걸 받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식으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 과정이라는 건 뭐냐? 자본주의에서의 노동 과정은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구매하고 또 이런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해가지고 물론 이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할 때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 비용 그거에 해당하는 돈만큼을 주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구매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고서 이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는 여기에서 자기 노동을 하는데 노동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의 감독하에서 노동을 합니다. 자기가 노동력을 자본가한테 팔았으면 자기 노동력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본가의 감독하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한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 투입돼가지고 노동을 해서 이제 생산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생산물이 노동자의 것이 아닙니다. 자본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의 노동 과정은 노동력을 자본가한테 판 노동자의 노동력도 자본가의 것이고 그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나온 생산물도 자본가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적인 노동 과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MC M'에서 처음에 들어갔던 자본 M이 어떻게 해서 증식된 자본인 M'으로 되는지 그 원리를 이제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착취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제 곧 설명할 개념이긴 한데 잉여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거를 자세하게 실제 자본주의적 생산을 실제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나눠드린 자료에 나온 표랑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거를 같이 보면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실제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렇게 하기 전에 막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정을 좀 해놓습니다. 그냥 면화를 원료로 해서 면사를 생산하는 그런 노동이에요. 방적이죠. 이제 이 면화는 이제 20파운드, 면화 20파운드를 노동자 한 명이 12시간 노동을 해가지고 면사 20파운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먼저 해요. 이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면사 20파운드를 생산하는데 면화가 20파운드가 들어가고 그 노동자 한 명의 12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0파운드의 면화는 가격이 20실링입니다. 그러니까 이 20파운드의 면화에 들어가 있는 가치는 20실링이라는 화폐 상품에 들어가 있는 가치의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파운드 면화의 가격은 20실링이 되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20실링은 20실링은 금이잖아요. 그 화폐가 보통 이제 지금 뭐 지폐에 쓰지만 옛날에는 금을 많이 화폐 상품으로 썼었으니까요.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실링의 금을 생산하는데 40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0실링의 금을 생산하는 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40시간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1실링당 1실링이라는 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은 2시간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하나의 이제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본가가 우선 이제 면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연화를 구매를 해야겠죠. 연화 20파운드를 구매를 합니다. 그럼 20실링이죠. 연화의 가격은 20실링이고 여기에는 40시간의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추는 이 방추 소모분이라는 거는 이제 뭐 방적을 하는 데 있어서 소모되는 그 방추, 그러니까 이제 노동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방추 소모분이 4실링의 가격을 갖습니다. 이 4실링에 해당하는 방추 소모분을 그럼 이제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은 8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8시간에 해당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해서 일을 시켜야겠죠. 노동자한테 일을 시키려면 그 노동력을 구매하는데 하루에 3실링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노동자가 이 하루 동안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이 사회에서 필요한 비용이 3실링이라는 얘기예요. 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생활수단의 비용이 3실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자본가가 하루에 3실링을 주고 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노동력의 가격이 3실링이니까 결국 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는 6시간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동자의 노동력, 하루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이 3실링이고 그 재생산에는 하루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는 6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거라고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자본가는 총 27실링 투하하게 됩니다. 생산에 27실링 투하하는 거에는 결국 54시간이라는 노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했는데 이 노동에서는 여러분 생산수단에 들어가 있는 가치 있죠? 이 생산수단에 들어가 있는 가치는 그대로 이 생산물인 면사에 그대로 그냥 이전이 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면화 20실링과 방추소모분 4실링 여기에 해당하는 가치들은 그대로 그냥 생산의 결과물인 면사에 이전이 됩니다. 20실링, 4실링으로 그대로 이전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을 3실링에 구매를 해서 12시간 동안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면화 20파운드를 면사 20파운드로 바꾸는데 12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으니까요. 이제 노동시간이 12시간, 그래서 노동시간이 12시간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노동자가 12시간 동안 일을 한 거니까 자, 1실링당 2시간이라고 했죠. 12시간이면 그러면 몇 실링이 돼요? 6실링이 되는 거죠. 노동자가 12시간 동안 일을 해서 면화 20파운드를 면사 20파운드로 바꿔내는 그 12시간 동안에 첨가한 가치는 6실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3실링의 노동력을 구매해가지고 12시간 동안 일을 시켜가지고 6실링이라는 가치를 6실링이라는 가치를 그 면사에다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의 결과 면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면화랑 방추소모분의 가치는 그대로 이전이 돼서 24실링입니다. 거기에 노동자가 12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첨가된 가치가 6실링이 돼가지고 합치면 30실링이 되고 이 30실링이라는 거는 60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자 27실링을 자본가가 투하를 했는데 생산의 결과가 나온 면사의 가치는 시장에 내다 팔아보니까 30실링이 된 거예요. 자 27실링 투하해서 30실링이 자본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3실링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6시간분에 해당하는 가치가 더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잉여 가치입니다. 이 3실링에 해당하는 이 가치가 바로 잉여 가치가 되겠습니다. 잉여 가치는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해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이 필요한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그 차액이에요. 그게 바로 잉여 가치입니다. 그 잉여 가치가 바로 자본가의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게 또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자본가가 12시간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생산하는 그 6시간만큼 딱 6시간만큼만 일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정말 그렇게 한번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6시간 동안 일을 시키려면은 요 가정대로라면은 면화나 이 방출 성분이 절반씩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면화 20파운드를 면사 20파운드로 만드는데 12시간 노동을 해야 되니까요. 6시간 노동을 한다면 그 절반밖에 생산 못하겠죠? 해봅시다. 그러면 면화도 절반만 구매해야 돼서 10실링이 되고 방출소모 부분도 절반만 구매해야 돼서 2실링이 됩니다. 근데 노동력 가격은 똑같이 3실링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격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비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몇 시간 노동하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격은 여전히 3실링입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이 경우에 15실링을 투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5실링에 해당 15실링에는 30시간의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면사를 생산해낼 경우에 어떻게 되나 봅시다. 면화랑 방출소모는 생산수단이죠. 생산수단의 가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생산물에 이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생산수단 그 자체가 뭐 생명력을 가지고 불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화랑 방출소모 부분의 가치는 각각 10실링, 20실링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가 6시간 동안 노동을 했기 때문에 자, 한 1실링당 2시간이니까 6시간 노동하면 3실링이 추가가 될 거겠죠? 첨가의 가치는 그래서 이 경우 3실링입니다. 아까의 절반을 줄었어요. 노동시간 절반을 줄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합치면은 이때 나오는 연사의 가치는 합치면 15실링이 되고 그 15실링은 30시간의 그 노동시간을 표현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자본가는 6시간 노동시켜서 연사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5실링 투하해가지고 15실링 나온 거예요. 차액이 0실링. 그러니까 잉여 가치가 0실링인 거예요. 자, 자본가, 여러분이 자본가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자본가가 생산을 하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생산을 하는 이유는 오직 이윤을 위한 것인데 이윤을 얻지 못하게 되면 생산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자본가는 절대로 이번에 나온 요 방식대로 안 합니다. 무조건 요 1번에 나온 대로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한 가격, 그러니까 그거는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죠.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그런 노동시간보다 당연히 자본가는 더 많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자본가가 계속 생산을 할 유인동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는 어떤 식으로건 잉여 가치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잉여 가치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 재생산에 들어간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잉여 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잉여 가치가 자본가의 이윤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이 바로 착취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자기 노동력 재생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시켜서 잉여 가치를 뽑아내고 그래서 결국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 재생산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본가에 위해서 공짜로 노동을 해주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착취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되면 착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본가가 너무 이제 나빠서 그런 거 아니냐, 너무 나빠서 그런 거 아니냐, 자본가가 너무 이제 사악해가지고 공정한 가격을 치러주지 않아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그 임금을 치러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쭉 한번 보세요. 자본가는 이제 면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방추 소모분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가격 후려치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 제 값대로 다 주고 구매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상품의 가치 있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만드는 데,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 가치, 비용은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인 것이고, 그거는 노동자의 노동력의 그 노동자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수단의 비용인 거죠. 그 생활수단의 비용이 바로 이제 임금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자본가는 그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수단의 비용 상실링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지급한 게 맞아요. 여기서 공정성을 자본가가 어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등가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12시간 동안 자본가가 일을 시켜가지고 6실링이라는 가치를 첨가하는 과정도 사실 이게 뭐 공정성을 어긴 게 전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아까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본가의 소유라고 했죠. 노동자가 노동하는 동안에 그 노동력을 소유한 건 자본가니까 그 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일을 시켜먹고 하는 거는 다 그 노동력을 소유자인 자본가 마음인 거예요. 왜 이제 이번에 상품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했으면은 그 상품은 나의 소유죠. 그리고 그 나의 소유가 된 상품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쓰든지 간에 그거는 남이 간섭할 바가 전혀 아니죠. 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컵을 이렇게 뭐 구매를 했는데 뭐 이제 여기 계신 뭐 황종원님께서 저한테 그 컵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하면은 저는 뭐 내가 구매한 나의 소유가 된 상품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뭔 상관이야. 그러겠죠 당연히. 노동력이라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12시간 동안 노동을 시켜서 3실링의 노동력을 구매해서 노동자를 12시간 동안 일시켜서 6실링이라는 가치를 뽑아내는 것 자체는 이게 공정성이나 상품 생산 사회의 원리 이런 거를 어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원리 그대로. 공정성의 원리, 상품 생산 사회의 원리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30실링의 가치가 들어간 면사를 시장에 파는 것도 뭐 특별히 더 비싸게 팔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가치 그대로 그냥 파는 거예요. 여기다 뭐 추가로 더 붙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면사를 팔아서 30실링 얻는 과정도 다 공정한 등가 교환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3실링 6시간 여기에 해당하는 인정가치가 발생한 거예요. 모든 과정들을 다 시장의 원리에 맞게, 상품 생산 사회의 원리에 맞게 공정하게 등가 교환을 다 해서 공정성의 원리를 다 지켰는데도 그 결과 착취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꼭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하게 해도 착취가 발생한다. 오늘 요거 하나 정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잘 알아가신다면 진짜 엄청난 수학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정성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정성이라는 말 자체가 등가 교환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의 등가 교환. 이게 자유주의 학자 중에 그 존 롤스라는 사람이 창안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공정성이라는 말 자체를 그런 등가 교환의 원리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흔히들 말하는 이제 뭐 공정하게 해야 된다,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자본주의 논리인 거예요. 공정하게 등가 교환을 해라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니 뭐 공정하게 해라라는 말을 이제 뭐 차별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쓰는데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애초에 아닙니다.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착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아까 전에 봤던 이제 MC M 프라임 공식에서 M만큼의 그 자본을 투하했는데 왜 M 프라임이라는 증식된 자본이 이렇게 나왔는가? 그리고 그 생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이렇게 C라는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C 프라임이라는 더 큰 가치의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인가? 그 수수께끼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 결정적인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입니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여기서 갖는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그 가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양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특징이에요. 그거를 이제 자본가가 이제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잉여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자본가한테 이윤을 이렇게 얹어줄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라는 것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라는 게 뭐냐? 우선 그 전에 이제 아까 전에 배운 노동의 이중성, 그걸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이중성은 노동은 구체적 유형 노동과 추상적 인간 노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자는 이 생산 과정에서 구체적 유용 노동을 통해 가지고 생산 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그대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추상적 인간 노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냅니다. 이 두 가지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을 이제 예로 들자면은 여기서의 노동자는 이제 방적 노동이라는 구체적 유용 노동을 통해서 면화와 방추 소모분의 가치를 그대로 연사에다가 이전시켰어요. 그리고 동시에 12시간 동안의 추상적 인간 노동을 통해 가지고 6실링만큼의 가치를 이 연사에다가 첨가하게 됩니다. 그 두 과정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자는 구체적 유형 노동을 통해서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하고 추상적 인간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물에 첨가한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산수단의 가치는 그대로 생산물에 입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수단인 뭐 이제 면화나 방추소 부분, 이거는 모양은 이제 뭐 노동의 생산 과정, 이 면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변하겠죠. 근데 이제 모양은 변해도 가치 자체는 그대로 면사에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자본 있죠. 면화랑 방추소 부분에 투하되는 자본. 이거는 우리가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된다고 해서 불변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변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변자본은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이에요. 왜 가변자본이냐? 노동력에 3실링을 투하했는데 생산의 결과 노동자는 6실링의 가치를 첨가했잖아요. 3실링에서 6실링으로 이렇게 변화를 더 늘어나서 변화했으니까 가치를 이제 변화시킨다고 해서 가변자본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은 불변자본, 이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은 가변자본이 되겠습니다. 이 불변자본, 가변자본이라는 개념을 왜 얘기하냐면은 좀 이따가 곧바로 얘기할 잉여가치율,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자본의 축적,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뜻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 발전할수록 이 불변 자본, 그러니까 생산 수단에 투하되는 자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은 그만큼 또 투자해야 되는 것도 그만큼 또 많아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전에는 뭐 이제 컴퓨터나 무슨 자동화 기계, 로봇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막 사용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투하돼야 되는 자본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더 비중이 커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이 가변 자본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뭐 이제 이거는 체감하는 걸로도 다들 좀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실험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자리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이렇게 불변 자본에 투하되는 자본의 비중이 늘어나고 가변 자본에 투하되는 자본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를 막스가 좀 어려운 말인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이윤율이 점점 저하가 돼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율은 지금 잠시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이제 잉여가치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가변 자본, 불변 자본이랑 가변 자본 중에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이 가변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입니다. 우선 잉여가치율은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이 가변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입니다. 잉여가치가 분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어떻게 또 표현이 될 수 있냐면은 이 불변 자본, 가변 자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가변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요 예를 보면 이제 노동력에 투하되는 자본에서 상실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상실링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 6시간인데 이때 이 6시간을 우리가 필요노동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노동시간이 6시간이 되고 거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잉여노동시간이 바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입니다. 이 경우 이제 노동시간이 총 노동시간 12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 6시간인데 만에 노동자가 실제로 노동한 노동시간 12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차이는 6시간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시간이 6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경우는 이 6시간을 잉여노동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시간 12시간 중에 필요노동시간이 6시간인 거고 잉여노동시간이 6시간인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필요노동시간에 대비한 잉여노동시간 또는 필요노동시간 동안에 생산되는 가치에 대비한 잉여노동시간에 생산되는 가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지금 보면 가변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필요노동시간 동안 생산하는 가치 보면은 30일이죠. 그래서 이 분모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잉여가치는 이 경우는 3실링 자본가 투하해서 6실링을 노동자가 첨가했으니까 잉여가치는 차이 3실링이 되겠죠. 그래서 3실링분의 3실링 해가지고 퍼센트 따지면 잉여가치율은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의 경우는 잉여가치율이 100%가 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율이 100%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지금 100%만큼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노동력 재생산에 들어가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 동안을 무료 노동을 자본가를 위해서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엄청난 거죠. 2%를 이렇게 보니까는. 좀 여기에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윤율은 이거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윤율은 자본가가 투한 전체 자본에 대비한 이 잉여가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영화치를 얼마를 뽑아냈다 하는 게 이윤율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이거는 불변자본 플러스 가변자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투하한 총 자본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여기에 대한 인정가치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윤율을 계산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분모는 이제 필요노동 플러스 잉여노동 그리고 분자는 잉여노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요 생산의 경우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나중에 한번 직접 계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약 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잉여가치율은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이윤율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잉여가치율을 보니까는 노동자가 내가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 난 100%만큼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게 딱 이제 보이죠. 근데 이윤율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본가 입장에서 자본가가 얼마만큼 투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잉여가치가 얼마나 나왔는가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딱 보면 이제 11% 이제 100%보다 훨씬 적은 퍼센티지 숫자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경제신문이나 좀 경제학 교과서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경제뉴스나 이제 신문 이런 데서 보면은 다 무슨 이윤율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윤율로 좀 세상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고 노동자가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얼마만큼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바로 이 잉여가치율인 것입니다. 잉여가치율이 노동자가 착취를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데는 이윤율보다 더 유용하다라고 이 잉여가치율의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 자체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 오늘 배웠었죠. 상품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자기가 쓰려고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 다른 것 내가 필요로 하는 다른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노동 생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이제 사용 가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사용 가치는 유용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교환 가치를 가지는데 교환 가치는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입니다. 근데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과 몇 대 몇 이런 비율로 이제 교환될 수 있게 하려면은 그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그 교환 가치의 배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양쪽의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교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때 가치라는 것은 추상적 인간 노동의 응고물이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구체적 유용 노동과는 달리 어떤 노동의 구체적인 그 속성 그런 걸 다 이제 없애고 이제 고려하지 않고 나서 딱 남는 인간 노동 그 자체 다 동일한 인간 노동 그 자체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고 그게 얼마만큼 응고되어 있는지 그런 거가 그 상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의 가치 양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입니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이 몇 시간 동안이나 필요하느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상품에 몇 시간분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떤 상품은 이러이러한 만큼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게 나오고 그게 바로 이제 교환 가치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되려면은 이렇게 상품 생산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뭐가 상품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본주의가 되려면 노동력, 그렇죠. 노동력이 상품이 되어야만 자본주의가 탄생합니다. 근데 노동력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이중으로 자유로운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걸로 이제 이중으로 자유로워야 된다고 했었죠? 하나는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했죠?
생산수단. 그렇죠. 다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자유로운 노동자가 탄생해야만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자본가한테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노동력을 자본가한테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이렇게 자기 노동력을 자본가한테 팔아가지고 임금의 형태로 자기 노동력의 가격을 받게 되는데 그 노동력의 가격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격이죠. 그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인데 그 말은 결국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인 것이고 생활수단의 가격인 것이죠. 결국 이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활수단의 가격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할 때 그런 노동자의 생활수단의 가격만큼을 임금으로 주고서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되는데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 재생산에 들어가는 그런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을 보시다시피 자본가를 위해 공짜로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착취인 것이죠. 그런 착취를 통해서 잉여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잉여가치는 그리고 자본가의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착취가 일어나서 잉여가치가 자본가의 것이 되는 그런 과정은 공정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어기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한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논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불변자본은 생산수단 부분에 투하되는 자본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의 가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생산물에 입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변자본은 노동력 부분에 투하되는 자본이에요. 이거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 과정에서 창출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변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잉여가치율은 가변자본에 대비한 잉여가치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율은 그와 반대로 자본가 입장에서 자본가가 투하한 총자본,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합친 거에다가 거기에 대비한 잉여가치의 비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윤율은 항상 잉여가치율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죠. 퍼센티지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가치율을 보는 이유는 그것이 잉여가치율이 노동자가 얼마만큼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착취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잉여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의 의의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결국 필연적으로 이렇게 착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착취는 자본가가 못 돼가지고 이제 가격을 후려치게 하거나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자체에서 그 자체 원리를 철저히 따르고 공정한 등가 교환의 원칙 이런 거를 철저히 따른 하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자체가 착취를 필연적으로 낳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공정성 이런 거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라는 그런 요구에도 이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정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 있고 또 이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금보다 더 올려달라. 지금보다 더 올리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자본가들의 논리를 전혀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공정성 자체가 철저히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니까요. 공정성의 논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착취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친구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라면은 뭐 자본주의의 논리 자체를 좀 깨트릴 필요가 있겠죠. 자본주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자본주의의 논리다라는 거를 좀 절저하게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공정성의 논리 같은 것도 사실 자본주의의 논리이고 공정하게 해도 착취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저희 앞으로 이제 뭐 노동자들이 앞으로 이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뭐 공정성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노동자 뭐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는 건 불공정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애초에 뭐 공정하게 해도 착취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무조건 착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지금 계속 이렇게 임노동자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실제로 뭐 생산수단도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을 하자. 그리고 그거를 생산하는 그런 일자리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제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생산력은 충분히 가능한데 자본가들이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이윤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사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착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의의는 임금 인상 투쟁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거를 사회주의 학습에서 이제 경제 투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마 정치 경제 투쟁론에서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런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이나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 투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 경제 투쟁 자체도 의의는 있어요. 이제 노동자들이 자본가로부터 이렇게 착취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뭐 자각하게 하고 자본가들을 상대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의식도 발전하고 조직화도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의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투쟁은 또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임금 인상 투쟁 같은 경제 투쟁은 결국 이 착취가 가능하게 하는 이 틀 자체를 깨버리지는 못해요. 이 상태에서 노동자가 이제 3실링 가지고는 내 노동력 재생산이 도저히 힘들다. 더 올려달라. 라고 해가지고 자본가가 올려준다고 해봤자 6실링 이상으로 올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아무리 올려줘봤자 뭐 3.1, 3.2, 뭐 이제 3.5, 아무리 올려줘봤자 뭐 4, 뭐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올려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본가는 계속 잉여 가치를 노동자로부터 뽑아내려고 하고 그래야만 자기 이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 같은 경제 투쟁 자체로는 이런 틀 자체를 개선할 수가 없고요, 착취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자체를 철폐하고 새로운 생산관계,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같은 그런 생산관계를 이행하기 위한 정치 투쟁도 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또 이런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임금 노동과 자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착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임금 인상 투쟁도 뭐 그 자체의 의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자체를 넘어서기 위해서 뭐 사적 소유도 철폐하고 상품 생산 사회와 임노동제 자체도 철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민주적인 계획하에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진짜 노동자가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다 같이 함께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 강의의 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임금 노동과 자본 첫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